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총강입니다. 951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기본 고침의 자기 관련성.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 관련성의 예외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3자도 예외적으로는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자기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범주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이제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서 인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대 로스쿨 입학 전형 인가처분 사건. 자, 대학에 대한 처분이죠. 대학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대학 이외의 제3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될,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줄전 들어가시면 교육부 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즉 이대 로스쿨에 이제 진학하고 싶어하는 남학생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인가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줄 결국 청구인들과 같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여성에 비해서 적어지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이해관계, 권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아직 이제 시판되지 않은 임상 과정에 있는 의약품을 미리 사용하게 해달라. 나는 뭐 이상이 있더라도 일단 쓰고 싶다 빨리. 이런 이제 환자의 요청에 대해서 출연돼 가시면요. 의약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규율 대상으로 한다. 한편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대상 조항들로 인해서 입는 불이익은 안전성 검사 안 거치면 이제 사용 못하도록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미리 사용 못하니까요. 이런 불이익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보다 손쉽게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바 자기 관련성이 또 없다는 사례입니다. 최신 판례니까 구분해서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문헌상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다. 포털 이런 그죠? 혹은 IT 업체. 자, 그래서 정보 게재자인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할 뿐이다. 두 줄 내려가서 뒤에 봅니다. 그러나 위 임시 조치로 청구인이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예외적으로 자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두 개 판례는 여러분들이 본안을 정확하게 이제 숙지하셔야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본안으로 역추론합니다. 본안 판단 들어갔으니까 적법 요건은 통과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판례들은 그냥 역으로 적법 요건을 타진하시고, 그 외에 이제 이 적법 요건이 직접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은 이렇게 따로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시혜적 법률에서의 자유 관련성. 시혜자. 자, 수혜적이죠. 시혜적 법령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서는 비교 집단에 대한 혜택 규정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청구인도 혜택 규정에 의해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지위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위 상승 효과. 그래서 혜택에서 배제된 자들에 대해서 그 혜택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났을 때 그들의 지위에 변동이 올 수 있으면은 자기 관련성, 즉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 같은 말이죠. 지위 변동 가능성이란 말이 이해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 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때에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위에 판례나 아래 판례나. 그래서 밑에 줄된데 지위 상승 효과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해 관련성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재학생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 보류.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은 이제 예비군 훈련을 이제 보류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뒀더니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왜 차별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삼았어요. 자, 내려가시면 이 사건 재학생 방침 보류가 위헌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에 관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즉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없다. 바뀌지 않는다. 지위 변동이 없다. 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부여가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일반인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 밑에 판례들은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혜택. 사건에 보세요. 행정 지원 업무를 행하는 공익근무 요원. 자, 이게 이제 일반 공익 요원입니다. 일반 공익 요원인 청구인에게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공익근무 요원의 병역 혜택을 부여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다툴 자유 관련성이 있는가? 예술 체육 분야의 공익근무 요원들은 다 같은 이제 공익인데도 어때요? 병역 업무 과정에서 여전히 예술이나 체육을 할 수 있다고요. 축구 특기자다.
뭐 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군대 와서도 막 그러니까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그 특기를 살려서 이제 이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익들이 열난 거예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던 막 서식인이 막 사문이 막 이런 거 와가지고 하는데 쟤는 사회에서 하던 걸 계속 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썩어가는데 쟤네는 능력이 오히려 그죠? 예, 연습되고 있다. 자, 그래서 사회 복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다 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때 또 똑같은 판단입니다. 그럼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일반 공익 요원에게 그러한 혜택이 다시 돌아간다. 이런 법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이해 관련성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롭고 해로운 관련성이 없다. 그 다음 연합뉴스사 기간 뉴스 통신사 지정 사건. 자, 요거는 이제 평등 원칙 관련해서 하펀이라는 본안 판단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연합뉴스만을 지정해서 국가 기관 뉴스 통신사로 지정하고 연합뉴스사만을 거기다가 이제 각종 혜택을 베풀죠. 요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연합뉴스가 요걸 엄청나게 들어먹고 있는데 기관 뉴스사가 맞느냐 하면서 요걸 얻어먹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때는 이제 자유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요. 그 이유는 만약에 연합뉴스사에 대한 어떤 혜택 지원이 위헌으로 평가된다면은 다른 뉴스 통신사에게 확대될 가능성 내지는 반대로 다른 뉴스 통신사가 더 자질이 높은 다른 뉴스 통신사가 또 지정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 관련성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 부여.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시험. 자, 자동 자격 부여 제도가 이제 만약에 위헌으로 평가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동 자격으로 처리되던 어떤 그 일정 범위 수의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합격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로움이 생긴다. 일반 응시자에게는. 자, 다음 페이지 변리사 자격 부여 제도도 마찬가지. 각종 자동 자격 부여 제도의 위헌은 자동 자격 부여 혜택을 못 받던 자들에게 응시 기회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해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판례. 자,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행위. 요 이제 두 번째 쟁점에 가면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두 번째 쟁점으로 바로 가죠.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수인 청구인들이 그 첫 번째 쟁점이 이제 학교 자체입니다. 사립대학 자체에 대한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이 이제 그 학생이나 교수들이 자유관련성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답을 다 내려요.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수인 청구인들이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자신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기본고침이 자유관련성이 있겠는가? 구별됩니다. 자, 첫 줄 위와 같은 자유관련성은 사립대학의 경영주체인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에서 나왔던 결론이에요. 그러나 아래 줄인데 그 재학생 및 교수들에게 대해서는 직접 이해 관련성이 없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문제는 교수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올라가서 사건 개요로 다시 올라가서 첫째 줄 뒤쪽 가서 재정 지원이라는 표현에다가 크게 표시해놓으세요. 재정 지원. 단순한 재정 지원. 이거는 결국 이제 그 경영의 주체인 학교 측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이해 관련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그 재정이 자기들 그 고유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재정이라고 학교 재정을 교수들이 그 뭐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의 범주가 아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학사 지원 이런 거랑 관련됐다면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인사 학사다 이런 거 관련되면 교수들도 좀 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단순한 재정 지원이고 학교의 어떤 그 재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교수나 학생들이 그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정 이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다음 자기 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이게 이제 원칙이죠.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관련성이 없는 거니까 원칙의 범주에서 이제 특이한 거,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두 번째 판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배제 결정에 대한 교수들의 헌법 소환. 요거는 부정합니다. 예비인가 배제 결정. 국민대 사례인데, 자, 국민대학이 이제 로스쿨 지정 그 예비인가 신청을 했다가 배제 결정을 당하니까 그 학교 교수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여기서는 학교 자체는 변론으로 하고 교수들은 자유 관련성이 이해 관련성이 없다고 했어요. 로스쿨로 지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법적 지위에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 뭐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이제 생각한 게 이러는 이제 의미가 깔려 있어요. 만약에 이제 국민 로스쿨 대학 로스쿨에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다. 그러면 다른 이제 로스쿨로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판례, 공선법 조항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헌법 소원.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당의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공선법 규정. 자, 여기 이제 이인제법 해가지고 우리 선거제도 할 때 봤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 유권자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예, 공천 대상인 공천 대상인 이제 후보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은, 예, 일반 유권자, 우리 일반 국민한테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의 국회 일학급 파병 결정과 일반 국민의 헌법 소원. 이건 이미 처리했죠, 그죠? 파병 당사자인 군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파병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롭고 해로운 관계의 성립이 없다. 자, 다음 페이지, 묵가지 경품 제공 제한과 신문 구독자의 헌법 소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가지 경품료 제한, 이게 이제 조중동 제한하는 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신문 구독자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와 소비자의 헌법 소원. 요거는 재산권 할 때 주로 보는데, 그죠? 재산권 이런 거 할 때 단순히 기존에 규율이 없던 체계에서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의 영역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 뭐죠? 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상의 어떤 관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청구인 적격을 누릴 수 없죠. 그 다음 한일 어업협정 관련해서 어업 비종사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헌법 소원, 일반 국민, 예, 자유 관련성 없습니다. 한일 어업협정과는 어업과 관련된 협정에서 어업과 관련 없는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특별 사명과 일반 국민 헌법 소원. 이것도 이제 시혜적 입법에서 그 지위 상승 효과,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잘못됐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더니 자기 관련성 없다고 합니다. 시혜적 입법, 만약에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위헌으로 되돌려진다면 그 특별 사면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느냐? 그런 거 아니죠. 일반 국민들은 누릴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 검찰총장의 공직취임 제한과 고등검사장의 헌법 소원. 네,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내 정치활동 제한하는 이제 법에 대해서 현직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것은 자유관련성이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은 자유관련성이 있지만 고등검사장은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죠?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고등검사장은 많아요, 수가.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검찰총장이 됨을 전제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자유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요건 됐습니다. 예,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쪽에 맨 마지막 판례. 비피해자인 고발인의 헌법 소원. 예, 단순한 고발인입니다. 단순 고발인.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거, 길 가다 본 사람,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 관련성이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권이 주어지는데, 그죠? 예, 어떤 성폭력 범죄나 이런 경우는 그 고소를 안 하고 고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죠? 자, 범죄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길 가던 사람, 행인에게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 따위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재판적 진술권 정도도 형사 피해자한테만 인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면에서도 법적인 관계에서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단순한 고발인에게는 법적 이해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 사례예요. 자, 2번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자, 내려가시면, 자, 직접성의 원칙 셋째 줄, 특히 법령소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령헌법소원 따옴표 하세요. 중요한 의미. 그래서 여러분 사례풀이나 기록형 제시할 때 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헌법소원이 문제될 때는 이 직접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야 됩니다. 직접성의 이제 예외다, 이런 측면에서. 자,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집행행위 개념이 아주 이제 의미도 넓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소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나로가 옵니다. 직접성의 예외. 항상 예외를 설정해요. 이 요건들을, 적법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은 심판 문호를 축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판 문호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항상 예외가 설정돼요. 그래서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청구기간, 권리보호 이익, 모든 적법 요건에 다 예외가 설정되어 있죠. 자, 직접성의 예외. 그 줄랜데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례형이나 기록형 풀 때 여러분들이 효용성 있게 쓰셔야 돼요.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형벌조항, 따옴표입니다. 형벌조항은 나오면은 무조건 직접성의 예외다. 암기해두세요. 형벌법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문제됐다 하면 항상 직접성의 예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보세요.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구제 절차를 거칠 걸 요구할 수 없다. 자, 형벌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한 집행작용 어떤 게 있겠어요? 사법적 집행으로서 재판 이런 게 이제 형선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사법적 집행이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사법적 집행을 받고서 그 집행에 대해서 다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법으로 온다. 혹은 그 법은 절대 다루지 못하고 그 집행위만 다루된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형벌 조항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사법적 판단, 형선고가 전제되죠. 그러면 재판 소원 이런 게 금지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원을 그 집행 자체를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곤란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봐서도 형을 일단은 두드려 맞고 그죠? 사형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 떨어지면 죽고 나서 한번 다뤄보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벌 조항의 경우는 그 형을 일단 받고 나서 뭘 이제 절차를 강구하라.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요구할 바가 못 돼요. 결국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위해서는, 유리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형벌 조항은 그 자체 직접적이다. 이렇게 보아서 바로 이제 조항 자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입니다. 이게 전부 나오는 것들이 전부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들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해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다.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해서 재량의 여지가 없다. 자, 지금 동그라미 2번하고요. 동그라미 3번, 요게 사례형 기록형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두 개는 정확하게 외우시고 형벌조항 나오면 무조건 직접성 예외로 소원 통과한다. 그 다음에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해서 그 집행행위가 예정돼 있더라도 그는 형식적인 기계적인 집행에 불과하고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러면은 자, 재량의 여지 없는 경우 따옴표 하세요. 이건 법 자체가 직접적인 거예요. 법 자체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동그라미 4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권리관계가 법을 통해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그 집행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맞나요? 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다루는 것은 이제 본연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 이런 의미에서는 그 조항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 좀 확장적으로 보자면 4번 정도까지 여기가 사례형 기록형에서 이제 아주 효용성이 큰 거고. 자, 5번 하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에 내용들은 이제 분설인데 특별히 안 보셔도 돼요. 쟁점 요소만 잘 보시고 예시 판례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맨 마지막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으로 갑니다. 자, 현재성의 원칙 오른쪽 가시면 첫 줄,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로서 침해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과거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지만 소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침해가 종료되었거나 장차 미래의 침해가 예상되는 잠재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승용권을 탈락하죠. 그래서 1번이 과거, 2번이 장래, 현재가 아닌 것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원 청구할 수 없을 텐데 또 나로 가시면 예외 설정합니다. 과거적인 침해 종료 사안이나 장래적인 잠재적인 이제 침해 예상 사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 문호를 확대한다.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위해서 또 예외를 설정하는데요. 출된 데 갑니다. 기본권의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지만 즉 과거적 침해 사안이죠. 그렇지만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고 헌법적으로 기묘한 사항이어서 심판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건 뭐죠? 객관적 심판 이익이죠. 객관적인 소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 규명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 현재성을 인정해 주겠다. 다룰 필요가 생겼다. 다룰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성의 예외를 설정하겠다. 됐죠?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즉 객관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따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2번 아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 장래적 침해 사안이죠. 그러나 장래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지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충분히 예측. 뭐죠? 상황성숙이론입니다. 상황성숙론. 그래서 이제 과거적 침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심판 이익의 관점에서 주관적 소의 이익이나 이런 게 없죠. 지금 없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판의 이익이 설정된다. 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권리보호이익이나 소외이익의 관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서로서 다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성을 따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성의 예외가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장래적인 침해 사안이라면 상황성숙 이론에 따라서 론이라고 붙여볼까요, 전부?
객관적 심판 이익론, 상황 성숙론 이런 이제 이론에 따라서 다 인정을 합니다. 자, 요것도 국민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 두드려 맞고 맞고 나서 이제 구제해 주는 것보다는 맞기 전에 미리 막아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내는 지점이에요. 자, 밑에 예시 판례를 안 보셔도 되겠고, 자, 보충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충성의 원칙, 사전 절차가 있다면 사전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헌법재판을 제기해라 라고 하죠. 헌법소원의 보충성, 헌법재판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보충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재판이다. 그래서 현대적 기능적 권력 분리 배실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존의 어떤 근대에서부터 성립되었던 입법, 행정, 사법에 비해서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충성 원칙이 이제 강조되는 게 특히 이제 헌법소원인데 민중소송이니까 더더구나 강조되죠. 그래서 민중소송의 오남용이다, 오남용을 방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충성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데, 자, 요때 또 예외가 중요하죠. 근데 예외 들어가기 전에 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먼저 거쳐라 라고 하는데 그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역시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론들이 나옵니다. A. 그 A 위에 그 본문 판례 내용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서의 다른 법률의 나입니다. 나의 그 바로 밑에 여기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란 공권력 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직접에다가 크게 표시하세요. 직접 대상으로 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절차만을 의미한다. 적법에다가 또 크게 표시. 직접적이고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절차까지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부적법하게 걸쳤다. 예, 부적법하게 계속되었다. 이런 거는 제대로 거친 거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치고 오세요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밑에 A 이쪽에서 선택형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기록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둘째 줄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절차, 그 다음 청원 절차, 진정이나 탄원 절차 등은 간접적이고 보충적이고 우회적인 절차로서 여기에 직접적인 구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구제 절차라는 의미가 이제 뭐예요? 정확하게는 원상회복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상회복 절차. 그래서 그 작용을 완전히 원천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절차만을 거칠 것을 강요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냥 간접적인 손해 전보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그 침해 현실은 그대로 수인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반드시 거치고 오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거칠 걸 요구하게 되면 헌법 소원을 할 게 없어요. 전부 여기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죠? 혹은 뭐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게 되면 헌법 소원을 가기 위해서 길이 너무 멀어요. 이런 제도는 뭐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이제 제도들은 무수하기 때문에,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청원이다, 진정이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가시밭길이 깔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직접적인 어떤 절차가 있다면 그것만 거치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B, 적법한 구제 절차의 것. 자, 요거는 청구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제목 집에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청구기간이 다른 바 그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헌재법 69조 1항에 가면 청구기간이 이제 헌법소원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권리소원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전 절차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어요. 사전 절차가 있어서 거친 경우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사전 절차가 없어서 이제 바로 올 수 있는 경우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 그래서 결국 사전 절차를 계속 부적법한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버는 이런 이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하면 되니까 부적법한 소를 제기해놓고 계속 부적법한 소를 이제 유지하다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런 이제 악용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적법한 소 제기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칠 걸 요구합니다.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직접적이고 적법한 구제 절차만이 보충성 원칙의 사전 절차다. 이렇게. 그리고 다 하자의 치유, 이거는 이제 일반 요건이죠. 적법 요건의 일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바로 각하에 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정의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보정의 기회가 부여된다. 자, 그 다음 2번 보충성의 예외. 자, 또 내려갑니다. 두 줄 뒤에 보시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너무 엄격 적용하면 협소해지는 결과 심판번호의 확대 취지에서
예외를 설정한다라고 하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또 봐두셔야 됩니다. 전심 절차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 전심 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기타 전심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청인에게 요구할 바 못 되는 정황들입니다. 신청인에게 강요할 바 못 되는 정황들,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하죠. 네, 근데 보충성의 예외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줄도 안 넣어놨죠.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보충성의 예외로서 지금 요 부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법규에 대한 사전 소송 절차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거 정도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편안하게 좀 넘길 수도 있고, 아까 그 직접성이나 현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요. 자, 그다음 내려가서 그 밑에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죠. 특히 전심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와 관련해서 현재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때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심판 대상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바로 법령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 정도가 딱 써먹혀요. 줄된 부분. 법규, 법령 헌법소원, 이런 이제 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규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통지할 수 있는 일반 법원의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요. 없다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명령규칙 위헌 심사제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명령규칙을 직접 위헌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재판의 규범으로 쓰이고 있는 명령규칙의 위헌 여지를 타진한 다음에 당해 사건에서 좀 위헌으로 판단되면 좀 배제할 수 있는 이 정도지, 그 명령규칙 등 규범 자체를 위헌으로 위헌 선고 내리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규범 통제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규범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일반 법원에는 없는 결과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법령의 제정 여부 자체의 효력을 직접 심판 대상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진정입법 부작위. 요것도 하나 기억. 그냥 부작위 자체. 예. 그것도 입법 부작위. 그거는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구소송으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때 부작위, 대상인 부작위는 행정처분의 부작위예요. 처분 부작위. 그래서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현행소송법의 명문 규정상. 그래서 어디를 법을 뒤져봐도 진정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는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였어요. 하여튼 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의 자기적인 자기적인 법규에 대한 심판 청구나 법규의 부작위적인 청구. 1번이나 2번 다 지금 법규를 대상으로, 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입법. 예, 이거는 없어요. 일반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 부작위적 침해든 자기적 침해든 입법을 직접 다루는 절차가 일반 법원에는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오른쪽. 이건 앞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요. 첫 줄,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권리 변동 효과, 즉 법적 효과를 예정하지 않은 바 행정처분의 성격을 바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두 번째, 사실행위 효과는 일반적으로 단기 종료의 속성을 가지는 바, 법원으로 가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돼서 법원으로 가더라도 주관적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거나 주관적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인권의 최후 보호기관인 헌재가 담당하겠다라는 이제 적극적 취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그러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전심 절차의 패소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전만으로는 전심 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확립된 판례, 다운 해볼까요? 확립된 판례가 있다. 어떤 것도 확정적이는 않습니다. 아무리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판례 변경권이 있어요. 믿었습니다. 판례 변경권 존재. 언제든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고 조직되면 판례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서 패소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물어봐라 합니다. 물어봐라.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가 판례를 변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절차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권리보호의 이익. 자, 소외이익인데 협의의 소외이익. 이거는 제목 좀 써놓을까요? 과거적 침해 종료 사안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적극 검토 대상. 과거적 침해 종료 사안에서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다. 그럼요, 반대로 하면 그럼 과거에 이미 침해가 종료되었다.
이런 이제 주관적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그죠? 이런 게 사례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은 항상 전제하시면 돼요. 그런 사례가 아니면. 그래서 사례에서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바 권리보호 이익은 전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과거에 이미 침해가 종료됐다. 뭐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출소했다. 주관적이 이제 종료한 과거적 종료 사안일 때는 객관적으로 심판할 이익, 즉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규명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이제 써주셔야 돼요. 자, 내려가서 의의보시면 줄인데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조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소송의 일반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소송의 일반 요건 써놓습니다. 소송의 일반 요건. 사법의 본질, 즉 사법의 소극성이란 본질로부터 나오는 소송제도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예요. 이의가 없으면 소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소송 형태나 존재하는 이제 요건이 되고, 이번에 가시면 또 알고 있는 얘기 나오네요.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시까지 존재해야 된다. 그죠? 예. 전 절차에서, 전 단계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안 판단 들어간 이후에도 요건 상실이 판단되면 각하결정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3번 권리보호 이익의 예외. 객관적 심판이익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 즉 객관적 차원에서 규명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객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의 필요성 관점이 무엇이냐? 주된 데 가시면 반복될 가능성, 반복 가능성. 그 밑에 해명의 중대성. 요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선택적 요건이에요. 누적적 요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해도 객관적 심판이 인정돼요. 모두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요건이지 누적적 내지 중첩적 요건이 아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의 규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법률 개정과 권리보호익.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줄대부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기간 넘어가죠. 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사례형, 기록형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법시험에서는 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법시험은 특히 뭐 1, 2차 공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차 시험도 청구기간 자체를 이렇게 묻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많이 묻지 않습니다. 거의 묻지 않는데, 여러분은 이제 실무 경향이 아주 강한 이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그 실무 소양,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리고 또 기록형 제시할 때는 그냥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나시 다 외워야 돼요. 자, 의의는 내려가시고, 여러분이 줄된 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국민에게 유리한 조항을 소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줄된 데가 한번 가보죠. 예, 현재는 개정법의 청구기간 연장 규정이 연장되었다. 국민에게 유리한 규정이죠. 예, 이런 유리한 규정은 소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죠? 소입법 금지에 적용이 없다. 그 결과 국법 시행 당시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인정한 바 있다. 국민에게 유리한 신법 소급될 수 있다. 써놓으세요. 유리한 신법은 소급이 금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허용된다. 소입법 금지할 때 이미 봤던 이제 법리고요. 그 다음 2번. 청구기간의 원칙과 청구기간의 예외로 또 나뉘는데요. 자, 원칙부터 먼저 봅니다. 법령헌법 소원과 청구기간. 이건 나중에 뒤 가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 사안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는가, 그거하고 관련됩니다. 부진정 부작위의 대표적 사례가 법령헌법 소원이에요. 부진정 부작위. 부진정 부작위는 어떤 유형이죠? 어떤 규율이 일부는 있지만은 조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지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헌재가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걸 부작위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법령을 대상으로 심판 청구를 하라. 이런 식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부진정 부작위의 대표적 사례가 법령헌법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같아지는데 일단 미리 먼저 보죠. 자, 내려가시면 줄된데요. 헌재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계속될지언정 기본권 침해 행위 자체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법령헌법 소원에도 청구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자, 일단 한번 읽어만 놓고 설명은 나중에 뒤로 가서 다시 환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시판에는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 가서 경과 규정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유예기간, 법의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입니다. 법은 이미 공포되는데 시행이 유예일이 달려있다. 혹은 나중에 시행된다. 이랬을 때 공포일에 바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시행일 도과시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이제 법상 그 청구기간의 사유는 기본권 침해를 알았거나
혹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지나게 되죠. 즉 기본권의 현실 침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시가 현실 침해시냐 아니면 시행시가 현실 침해시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견해드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들어갑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그 법령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청구의안의 기산점은 시행 시점이 됨이 물론이다. 그죠? 그런데 법령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시를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 우리 헌재는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다운표입니다.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다운표. 그 법령 시행일에 바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거로 봐서 그때부터 바로 청구기한을 기산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법에 유예일이 달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는 유예일이 지나서 한참 있다가 현실 침해가 직접적인 현실적인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헌재 해석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유효하게 그 시행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청구해야 돼요. 그죠? 청구하지 않으면은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기산점이 이제 진행을 하죠. 기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청구 기간을 일부 소실당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법적 문외한입니다. 법적 문외이기 때문에 시행일이 언제 달려 있다 하면은 그때 가서 침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이제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청구기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그때 가서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 법적 문외한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국민들이 청구기간을 일부 잃어버리는 이런 단축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해석인데 우리 헌재는 이제 반대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심판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구제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현실 그 시행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상황 성숙 이론을 적용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청구기간 단축으로 심판 문호가 축소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재는 심판 문호 확대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이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헌재는 심판 문호를 확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예기한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밝힌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청구기간이 소실되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비판의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결국 불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비판적인 평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될 기록형이나 사령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비판점 필요 없습니다. 기록형 예시하면서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사령일 땐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주로 이제 기록형으로 나온다면 그래 헌재 판례대로 바로 경과기준 상관없이 청구기간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청구 취지의 변경과 청구기한의 기산점. 자, 청구 취지의 변경. 민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죠? 소송법상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가지죠. 신소 제기의 실질. 새로운 혹은 새로운 청구를 하는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따로 따집니다. 첫절, 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청구 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한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준용 규정에 따른 민소법에 의해 그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점, 새로운 청구를 기점으로 따로 따져요. 그래서 새로운 청구, 변경 청구서가 기산점, 청구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변경된 내용은 부적법한 거예요. 변경된 내용의 청구는 부적법에서 원 내용으로만 진행합니다. 원 청구 내용으로만 진행한다. 자, 다음 대리인 선임과 청구 기간의 기산점. 자, 요것도 전부 이제 국민들 혹은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A. 본인 명의로 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요거는 이제 사선 대리인 사안이고요. 그 B 내려가시면 국선 대리인 선임이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국선 대리인 사안입니다. A는 사선 대리인, B는 국선 대리인 사안.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풀 때나 기록형 사례 풀 때 이럴 때 이제 또 기록형도 마찬가지겠죠. 국선 대리 사안이나 사선 대리 사안이나 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잘 체킹하시는데 첫 줄 A. 본인 명의로 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청구 기간을 따집니다. 본인에다가 크게 표시, 뒤쪽에
본인이 청구한 시점. 거기서 본인. 국민들은 열정이 대단해요. 법은 잘 모르면서. 법적 문외한이면서 열정은 대단해가지고, 이거 뭐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던데? 이거 이제 잘못했다던데? 이러면은, 그래? 하면서 바로 소제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소제기하면은 딱 가면 어떻게 되겠죠? 접수처에 가면은.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는데요. 변호사 강제주의인데요, 헌법소원은.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또 변호사 선임을 사후위하는 이런 경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대리인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은 이제 본인의 청구 시점, 즉 본인의 의지가 헌법소원을 열겠다는 의지가 확인된 시점을 전제로 해서 청구기간 도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있었다면 촉구한 청구, 본인 청구가 청구기간 안에 있다면 대리인의 이제 정식의 이제 심판청구서 제출은 사후에 있더라도 청구기간 도과 후에 있더라도 적법해요. 그래서 본인 청구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 B 이제 국선 대리인 둘째 줄,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대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임 신청에 신청에다가 크게 표시, 신청. 그리고 밑에 씁니다. 실제 선임 시 X라고 써놨어요. 실제 선임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선임의 당사자, 선임의 주체는 누구죠? 국선 대리인, 국대의 선임 주체는 헌법재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미정미정 미루다가 청구기간 도과한 이후에 선임해주면은 국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청구기간 도과했다고 부적법 나오다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으로서 신청식. 결국은 이제 A, B의 공통된 결론은 뭐죠? 본인의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본인 의지 기준. 신청인의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의지 내지는 신청인의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기간 내인가 아닌가. 의지 표명 시점이. 자, 됐습니다. 3번. 청구기간의 예외가 현재성 요건의 완화와 청구기간. 자, 현재성 요건의 완화, 즉 상황성숙론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기간도 상황성숙론을 적용할 것인가? 부정합니다. 우리 현재는. 그래서 현재성 요건 검토와 관련해서는 상황성숙론을 이용하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러한 사안에서 청구기간마저도 상황성숙한 지점에서 기산되지는 않는다. 즉 여전히 현실침해 시부터 기산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는데요. 자, 주된데 가시면 현재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때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명백히 현실 침해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장차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 현재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청구기간은 그 시점, 즉 상황 성숙한 시점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죠. 현재성 요건과 청구기간 요건은 별개 요건이죠. 별개 요건 때문에 법리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전제에서 누군가가 지금 저한테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죽어라. 그만 말해라 하면서 날리고 있어요. 자, 기본권 침해가 지금 예정되고 있죠. 주먹이 날라오고 있어요. 날라오는데 지금 현재성의 완화라는 의미는 뭐예요? 상황성숙 이론을 통해서 현재성을 완화시켜주겠다. 지금 아직 장래적 침해 사안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그러나 맞고 나서 아야 하면서 구제해 주는 것보다는 맞기 전부터 헌재가 나서 탁 막아줄 수 있으면 이게 국민에 대한 보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성을 완화시켜서 혹은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해서 상황성숙론을 적용하여 심판 청구의 대상성, 그 요건성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입니까? 불리한 해석입니까? 현재성 완화 측면에서는 유리한 해석이죠. 자, 근데 이제 청구기간 문제에서 접근을 해보죠. 자, 이 지점에서 현재성이 갖춰진 것으로, 예외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따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적법 요건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데 청구기간에도 이제 상황성숙론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자,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는 뜻이 되겠죠. 상황성숙 이론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게 저한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해지죠. 저는 아직 인식도 없어요. 권리 침해가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제 권리 행사 기간이 좀 먹어 들어가요. 이때부터.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을, 청구 기간을 잃는 거예요. 이만큼. 인식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법정 문외한인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두드려 맞고 나서야 아야 아프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생각하게 되지 맞기도 전에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뭡니까? 현재성과 관련해서 상황성숙론은 자, 볼게요. 상황성숙론은 현재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유리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기산과 관련해서는 청구기간 조건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불리한 이론이 돼요. 이걸 적용해버리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으로 청구기간이 소실되는 효과가 나온다. 인식도 없는데 권리행사기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실질적인 청구기간 단축효. 그래서 우리 현재는 상환성수 이론을 현재성조건 관련해서는 우리 현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적용 관련해서는 우리 현재는 부정해요. 인정 부정보다는 적용 부적용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현재가 이제 적용하지만 여기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예, 그 줄 밑에 제가 설명드린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로 내려가죠. 계속되는 공권력 행사와 청구기간. 자, 그 다음에 다 내려가시면 공권력의 불행사와 청구기간. 자, 이 공권력의 불행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작위인데요. 여기서는 두 줄 뒤에 보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는 빼야 됩니다. 항상. 왜? 부진정 부작위는 자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행사로 취급되지 불행사로 취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 일단 먼저 체킹하시고 그러면 이제 나와 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와 다의 나 계속되는 행사죠. 자귀. 예, 자귀지만 계속적인 자귀를 얘기하고 다는 애초에 이제 부자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 계속적 침해성. 계속성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귀는 속성으로 하죠. 그죠? 계속성을. 자귀로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침해된다. 예, 이런 의미에서 계속성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는 결국 다 이제 계속적인 작용의 속성에 따라서 청구기간에 이제 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부터 먼저 보죠.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시점까지 계속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원에서는 청구기간에 적용이 없다. 이유는 계속적인 공권력 침해에서는 자, 치워보세요. 계속적인 공권력의 작용. 작용이라는 의미는 이제 행사와 불행사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이는 계속성, 속성 때문에 계속적 침해성에 따라 그 속성에 따라 나날이 새로운 침해가 갱신되죠. 매일매일. 여러분 민법상 이제 불법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이런 걸 때는 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뭐 도가 문제가 없다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똑같은 법리예요. 나날이 새로운 침해가 갱신되는 결과 청구기간 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겠다. 도가 문제가 없는 결과 적용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예, 그게 이제 나와 다의 공통법리입니다. 근데 이제 다가서 조심하실 게 두 줄 뒤에 이제 부진정 부작위는 일회적인 자기로 평가돼요. 일회적인 자기, 계속적인 게 아닙니다. 일회적 자기로 평가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될 것이므로 청구기한의 적용을 받는다. 부진정 부작위 사례는 무조건 청구기한 적용합니다. 행정 부작위든 입법 부작위든. 근데 요게 이제 요때 이제 부진정 부작위의 대표적 사례가 법령소원이죠. 법령소원. 주로 이제 판례는 법령소원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법령소원 앞쪽에 지나왔는데요. 962페이지 맨 아래 이제 가 내용이죠.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봅니다. 두 개 관련지수 봐야 돼요. 자, 집어보세요. 부진정 부작위의 대표 사례가 법령소원이다. 근데 이 법령은 속성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속성이 함유되어 있어요. 계속적 속성과 일회적 속성을 다 가집니다. 자, 내용 볼게요. 줄된 데 먼저 보죠. 962페이지로 와서 아래 줄된 부분. 자, 헌재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계속될지언정 기본권 침해 행위 자체는 이례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법령헌법에도 청구기한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 판례가 아까 그 뒤에 있던 판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진령 부장은 주로 이제 법령헌법 소원사에서 이제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같은 이제 맥락으로 진행되는데, 자 볼게요. 이 법령의 속성. 추상적인 침해 상태. 계속성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침해 행위는 이례적인 또 속성을 가져요. 자, 추상적인 침해 상태, 이 말은 뭐죠? 추상적인 규범 상태를 얘기하죠.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에게 의무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작용성, 그런 추상적 작용성은 계속적입니다. 폐지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국민이 어떤 형벌조항 같은 생각이죠. 형벌조항이 만들어졌다. 형법이 만들어졌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모든 국민들을 일반적으로 구속하죠. 그걸 이제 추상적 침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형벌조항이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형 선고를 받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례적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형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형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저촉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이례적으로 침해가 발생한다고요. 형벌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침해 행위는, 법을 통한 구체적인 침해 행위는 이례적인 작용이다. 이런 작용을 가지니까 계속성과 이례성,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했을 때 우리 현재는 이례성에 포인트를 둡니다. 여기에다 강조점을 둬요. 이유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속성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전부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다 사건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 권한 침해가 있을 것, 재판이 열리고 있을 것, 전부 이제 넓은 의미의 사건성을 전제로 하는 전부 구체적 통제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통제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는 구체적인 행위 상황,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해서 모든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면서 봤을 때 추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침해 행위,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보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침해 행위는 이례적인 속성이니까 결국 계속적 속성에 따른 청구기간 도과 문제의 불발생, 이런 이제 논리가 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 청구기간을 적용을 해서 청구기간을 따집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 964페이지 4번 청구기간의 구체적 내용. 69조에 이제 나눠져 있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없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 가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절차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가 그 기간이 달라요.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법하게 그 사전 절차를 거칠 것, 이런 요건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친 경우에 따라서 청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부적법하게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사전 절차를 거치고 올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건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보충성할 때. 자, 그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 C.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할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두 기간 모두 충족. 안날 기준과 있은 날 기준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시면, 있은 날 기준은 안날 기준에 대한 한계작용을 합니다. 있은 날 기준이 안날 기준의 한계작용. 이런 거죠. 기본권 침해가 한 100년 전에 있었다. 근데 나는 이제 100살이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알았네. 헌법소원 청구할게요. 이런 거에 다 받아주면 증거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증거 산출되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서만 안날도 가능하다. 안날도 적용된다. 이런 의미에, 그래서 있은 날 기준은 안날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한계작용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두 충족될 것이 요청되는 거예요. 자, D는 한번 읽어만 보세요. 행소법 준용되는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넘어가고요. 자, 다 됐습니다. 헌법소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시면 되겠고, 자, 권한쟁의 심판. 요거는 좀 쉬었다가 또 간단하게 터치하도록 하죠.